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떡볶이. 떡볶이. 아, 레바논에서 떡볶이 먹어서. 네,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익포센터 어필 이번에 빠르동에서는 레바논 자흘레 캠프에서 활동하고 계신 미랄복지재단의 김희진 PM님, 김희진 매니저님 모시고 레바논에서의 난민들 조력 경험, 그다음 캠프에서 활동, 그다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메르하반. 저는 미랄복지재단 레바논 지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3년째 일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한국에 왔어요. 네. 그 레바논 어디에서 계시는 거죠? 저는 레바논의 이제 자흘레라는 지역인데요. 백화 지역인데 이제 자흘레라는 그 마을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흘레는 이제 그 레바논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리아 난민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백화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흘레에 있는 캠프 이름이 자흘레 캠프인가요? 시리아 난민들로 이루어진 캠프가 한 3,000개 정도 돼요. 캠프가 3,000개? 네, 그게 이제 약간 난민들이 이제 평지에 텐트를 만들고 이제 조그마한 마을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셀 수 없이 수많은 텐트들이 존재를 하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계셨어요, 레바논에는? 레바논에 3년 3개월 정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 NGO가 총 5개의 단체들이 있고요. 글로벌 케어, 그다음에 더 멋진 세상, 그리고 이제 리홉, 서빙 프렌즈 이렇게 크고 작은 단체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각자의 어떤 분야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랄복지재단은 이제 인해서 발생한 시리아 난민들에게 2014년도에 긴급구호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게 됐고요. 현장에서 긴급구호를 진행하면서 시리아 난민들의 필요를 많이 느끼고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INGO를 등록을 신청하고 지부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으로는 이제 시리아 난민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미랄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초등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총 3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장애인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치료랑 생계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페이스북에서 제가 보니까 그 아동들한테 교육하는 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슨 툴킷 같은 걸 만들어서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의 이제 교육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시리아 난민 300명의 아이들에게 시리아 커리큘럼 아이들한테 이제 교과서를 제공을 해주고 그 아이들이 이제 1학년부터 저희가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의 경험을 가진 난민 청년들을 교사로 고용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레바논 정부에서도 모든 교육기관을 문을 닫으라라고 해서 저희도 하루아침에 학교를 잘 운영해 오다가 지난 3월부터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준비 없이 갑자기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맞이하니까 처음에는 학교를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왓츠앱이라는 그 문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이제 교육용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오늘의 숙제를 학습지처럼 내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수업 같은 그렇죠. 네,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원격 수업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난민들 볼 때는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은 이제 부모님 삶이 좀 막 아이들이라도 좀 잘 배우고 잘 크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맞아요. 시리아 난민들 도우시는 이제 몇 명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세대가 약간 붕괴되는 것 같은 맞아요. 아이들 맞습니다.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재 이제 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성인들이 이제 정기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저임금 이제 비전문적인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돈을 벌어도 가난이 계속 이제 대물림되는 현상들이 있고, 노동을 해도 사회적으로 이 난민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라던가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던가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도움을 구할 데도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고, 청소년 아이들도 일을 많이 하는데 생계를 위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돌아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밭에 나가서 감자를 캐거나 밭일을 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루에 4불 정도를 법니다. 그러면 이제 이 4불을 가지고 모든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실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은 아동 노동이라던가 조혼의 문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국제기구나 NGO들이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시리아 아이들 수에 비해서 교육기간이 너무 적고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에 와도 먼저 생계가 먼저니까 중도 이탈률도 굉장히 심하고 한 세대가 문맹으로 사라지는 위기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이들을 거의 생계를 하는, 그 아이들이 그냥 생계가 먼저니까는 교육은 약간 사치라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없잖아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밭일을 하는 거는 수학기인 여름에 주로 하는데요. 또 그때는 학교를 못 나오고,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나서 레바논 정부가 락다운을 시행하면서 지역 간의 이동의 제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행금 지령도 내려졌고, 의료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많은 국제기구나 또 NGO에서 일하는 단체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가는 일들도 발생을 했고요. 난민촌 안에 이제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난민촌을 통제를 심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은 거주 공간 외 지역을 나오지 못하게 돼서 뭐 예를 들면 슈퍼마켓 가는 일조차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동반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레바논 같은 경우도 회사나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시리아 난민들도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됐고요.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난민촌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아버지들이나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한 치 앞도 이제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NGO들을 통해서 뭐 생계 지원을 해달라, 좀 음식을 지원해달라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지난 4, 5월에 생계 지원을 1,200가정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상황이 한 2011년 정도 전쟁이 일어난 그쵸. 이후부터 되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시리아 분들의 친척들은 터키에 계신 분도 있고 레바논도 네, 조금 맞아요. 있는데 터키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장기화되어 가다 보니까 벌써 거의 9년, 10년 이렇게 되어가다 보니 되게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도 레바논에 제가 듣기로는 난민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인구수 대비 난민 수가 정말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지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라던가 같이 이런 것도 좀 많을 것 같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랫동안 난민들이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감정이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도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때 레바논 이제 군인들이 와서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때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시리아 군인들이 철수를 하고 돌아갔을 때 그 이제 레바논 국민들한테 그게 이제 상처들이 남아 있는데, 그러고 나서 2011년도 전쟁이 터지면서 갑자기 레바논에 150만의 난민이 이제 몰려왔고, 유엔 통계 기준으로 하면 레바논인이 4명이라고 하면 시리아인이 1명,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전쟁의 어떤 그런 참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살려고 넘어왔는데 이제 레바논 정부는 이 사람들을 어떤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고 텐트를 지어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민족적 갈등, 풀리지 않는 이 민족적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고, 레바논 정부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거의 이제 IMF 상황에 있어요. 수많은 이
난민들의 문제를 이제 경제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원조 기금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된 원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레바논 정부가 시리아 난민들한테 이제 가중되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계속 쌓여오면서 호스트 커뮤니티 안에도 이제 민족적 갈등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하루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금 골이 깊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레바논에도 이제 로컬 NGO가 있고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NGO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호스트 커뮤니티나 레바논 정부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미비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나 민간단체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면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모금도 잘 안 되고 점점 이제 시리아 사태는 잊혀지는 것 같고, 점점점 이 사람들이 가난이 대물림되고 아이들은 더 이제 교육의 환경에 노출되기가 어렵고, 한 세대가 문맹으로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잊혀져 간다는 거. 네, 그렇죠. 그나마 시리아 난민들은 국제사회에 가장 조명을 받고 있는 가장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원조도 잊혀져 가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든지 전혀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참 안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5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들었고요. 다른 나라 NGO들도 많고 유엔 난민기구도 있고 워낙 유엔 기구들도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서로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자원 배분하고 이런 것들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은 이제 유엔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클러스터 미팅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육기관의 클러스터 미팅으로 클러스터로 이제 정기적으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WFP에 우리가 진행하는 클러스터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국제기구들이나 다른 NGO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보들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제 동향들을 파악하고, 좀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고안해 내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장에서도 같이 좀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 NGO들이랑 협력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글로벌 케어는 이제 메디컬 NGO인데 정기적으로 이제 저 3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 학교에 방문해서 이제 모바일 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난민들을 모바일 클리닉 기관에 초청을 해서 몸이 아픈 난민들한테 이제 진료를 받게 해주고 의약품을 제공해주는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막 경쟁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경쟁하지 않아요. 서로가 역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국제기구들이랑도 이제 교류하기 되게 편해요. 뭐 이제 지역도 워낙 좁고, 그리고 서로가 좀 함께 협력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서로가 좀 잘 알고 있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사모임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제 바로바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또 친해지시겠어요? 네, 거기서 거의 신 선생님은 제가 처음 뵀던 게 제네바에서 글로벌 컴팩트 회의에서 만났고, 저는 한국에서 있는 입장에서는 보다 보니까 그때 이태호 외교부 2차관님께서 난민들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진정한 연대를 보여주는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실제로 한국에 돌아오니까 전혀 바뀐 것은 없고, 실제 저희들이 한국 안에서 볼 때 입장은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난민 거부 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펼치고 있고 별로 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혹시 바깥에서 보실 때 한국 정부나 아니면 한국 시민사회 역할이 난민들 돕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우선은 저희 미랄복지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코이카 인도적 지원 사업 기금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정부도 코이카
기금을 통해서 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민간단체가 기금을 받아서 활동하기에는 코이카라는 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물론 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12월에 제네바에서 참석했었던 이제 글로벌 레퓨지 포럼 같은 데서도 외교부 사관님 그래서 나오셔서 한국 정부는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계 지원을 한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 이제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현장에서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게 없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적 지원은 릴리프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을 정보가 모아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단체, 국제기구, 정부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곳이에요. 근데 릴리프에 들어가면은 이제 한국 정부의 정책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피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계속 그런 내용들이 업데이트되고 레포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한국 정부가 공약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활동하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는 이것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실제적인 임팩트를 위해서 개편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위한 전담 기구를 정부 차원에서 설립을 하고 이 전담 기구에서 체계적으로 난민들을 돕는 일을 정책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공약만 있고 그런 기구가 없고 저희 하다 보면 일본 단체들이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래 일하다 보면 정말 사회도 많이 다르고 분위기도 많이 다른데 구조 자체는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일본도 코이카 비슷하게 자이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슷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볼 때 좀 부럽다 뭔가 이런 것도 우리 또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는 얼마 전에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크게 났고 폭발 사고가 나자마자 외교부에서는 여행 경보 단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바논도 이제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철수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민간단체는 입장에서는 외교부에서 정한 여행 경보를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저 있던 사업을 멈추고 철수 공고에 따라야 되냐 아니면은 현장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하던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사실 이질감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말로 하면 적십자 같은 곳은 레드크로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을 할 때 현장에 들어가는 게 전쟁 초기에는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했냐면 시리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레드크로스 인터내셔널이 이제 생계 지원 물품을 들고선 국경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생계 지원 물품을 시리아 그 민간단체에 전달을 해줘가지고 저희 같은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은 긴급구,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24시간 안에 대응해야 되는 책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은 우리가 2차 대응으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피력했을 때 유연성보다는 정책이 우선이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권 옹호라던가 관심 이런 게 사실 크지 않아서 해외에서 무슨 재난이나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문법이 한국과의 어떤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아니면 교민들의 피해는 얼마나 있냐 이거 말고는 아무런 없다 보니까 도대체 해외에서 한국이란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그런 고민이 많은데 한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떤 얼굴로 다가가고 있는가. 네, 마지막에 한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민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됐어요? 네. 네. 어색하다.
얘기할게요. 네. 아, 이거 다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통 이렇게 말하고 편집 안 하고 네. 어색하다 이런 거. 대학생 때 요르단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요르단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레스타인 난민, 요르단인 구분하지 않고 너무 어렸을 때니까 잘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들어가게 됐어요.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부녀가 걸어오는데 외국인인 저를 보더니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딸을 잡고 저한테 걸어와서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사실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셨던 분이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 딸도 굉장히 당황해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빠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난민들의 삶이 뭘까라는 우선 호기심이 들었고, 그 이후에 난민의 역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난민들의 삶이 어떠한 건지 깨닫고 지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들을 돕다가 저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에 남거나 되게 보람찼던 순간 하나 너무 안타깝다, 힘들다 라는 생각이 났던 안타깝다라는 거는 저는 300명의 아이들과 이제 학교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름만 되면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보면은 반일을 가 있어요. 막 힘들어서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학교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가고 학부모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은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 기간에는 우리 아이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순간에 학교 공부라는 것은 마치 이 사람들한테는 사치인 것 같고 저랑 저희 직원들은 아이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학부모들을 설득도 하고 두세 번 지속적으로 또 가서 계속 아이들 얼굴을 보고 학부모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3년이 지나도 많은 국제기구와 NGO들이 이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삶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성인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람 있었던 거?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알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시리아에서 폭격을 맞고 이 아이가 3일 동안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어요. 혼자서. 그러고 나서 사모님들이 이 아이를 발견을 했는데 이 아이가 3일 동안 극심한 그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혼자 갇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건물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이제 철가상이라던가 생명의 문제는 없었는데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뇌성마비가 왔었고 저희가 현장에 좋은 병원을 찾아가지고 병원 상담을 받게 했는데 이제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알리라는 가정이 시리아에서 그런 일들이 겪고 레바논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일용직을 하시면서 지내신 거예요. 근데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난민들의 꿈은 아마 유럽 드림일 거예요. 유럽에 가서 난민 지위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나도 정기적인 일자리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평생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먼저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유럽으로 가세요. 네, 정식적인 루트를 가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루트를 가든 먼저 가시고 거기서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으면 가족들이 따라오는 형태로 지는데 알리 같은 경우도 엄마가 먼저 독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다행히도 몇 년이 지난 후에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독일의 국경 문이 닫혀진 거예요. 나머지 가족이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독일에서 난민 그 비자를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은 레바논에 묶여 있으면서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독일 대사관이랑 독일 NGO, 이제 장애 NGO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오랫동안 각자 역할 분담을 진행을 하면서 2년 전에 알리가 독일로 가게 됐고 드디어 이 가족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보통은 집안에서 이제 좀 외국어가 된다던가 아니면 연령이 낮거나 이런 분들을 먼저 보내는데 낯설게 다가와서 어쨌든 지금은 조금 해프닝을 많이 지났지만 난민들에 대한 거부감이라던가 이런 게 네.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었는데 네. 혹시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다든지 네. 아니면 혹시 난민들이 아직 낯설은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이 있다든지 네. 어떤 게 사실 지구 반대편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 그 뉴스를 이제 접했을 때 좀 만감이 교차했죠. 첫 번째는 낯선 중동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제주도민의 커뮤니티로 갑자기 유입이 됐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과 당황함에 대해서는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민들에 대해서 또 한국은 한 번도 적극적으로 받아보거나 사회에서 부딪혀본 경험이 없잖아요. 난민들을 중동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규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간 존엄적 측면에서 난민이 처한 어려움과 위험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던 공동체, 정부라는 공동체,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겪으면서 혼자라는 불안감을 얻고 타지로 오는데 거기에서도 아무도 이 사람들의 생존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난민들도 저희와 같은 챙겨야 할 가족이 있고 그리고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할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랄복지재단 레바논 자흐레 네. 지역에서의 3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야기들 좀 나눠주셨습니다. 네. 김희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끝났습니다.